This is the plan. I understand. 아들과 며느리를 멀리 퀘벡으로 여행 보냈다. 오늘이 디데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내일까지 100만 불을 현금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6시까지 부탁드려요. 나는 한국으로 떠날 것이다. 얼마 전부터 아들 몰래 집 슈퍼마켓차 현금 등 전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 15년의 캐나다 인생은 끔찍한 삶이었고 상처만 남은 시간이었다. 내일 밤 야반도주 하듯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너희들의 불효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냐마는. 애비가 떠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인 듯 싶으니 내일 한국으로 가려 한다. 이제 내 진짜 인생을 찾을 시간이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캐나다의 겨울은 사람의 온기마저 얼려버릴 듯 지독하게 차갑다. 토론토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15년이라는 시간은 내 기억 속에서 따스함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다. 내 나이 74. 나는 오늘 이 길고 긴 겨울로부터 도망친다. 하나뿐인 핏줄이라는 미련, 아비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라는 착각에 이끌려 낯선 땅에 발을 디뎠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나는 이제 나를 되찾기 위해 떠난다. 아들 녀석의 차가운 눈빛과 금발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더는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어른거린다. 저 불빛들 중 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15년 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아들 녀석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은 달콤한 독처럼 내게 스며들어 결국 나를 고립시키고 말았다. 행복. 그것은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돌아가신 할멈의 사진이 든 낡은 지갑. 이것이 내 15년의 무게 전부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기다리며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집을, 이 도시를, 그리고 나의 어리석었던 지난 세월을 차갑게 외면한다. 후회는 없다. 미련도 없다. 다만 뼈를 깎는 듯한 시린 고독만이 내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내려갈 것이다. 그 누구의 아비도 시아버지도 아닌 오롯이 김탁구라는 이름으로 1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들 녀석, 성민이는 내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다. 낯선 땅에서 공부하겠다던 아들을 위해 논과 밭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뒷바라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 여자 사라 세러와 결혼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할멈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늘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생생하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타본 비행기, 처음으로 밟아본 이국의 땅.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성민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던 금발의 며느리는 천사처럼 보였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 아니, 그들의 행복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아들 녀석 곁에서 보내기로. 평생 모은 돈과 한국의 집까지 정리해 마련한 돈으로 토론토 외곽의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다. K마트라는 촌스러운 간판을 달고 나는 다시 한번 청춘으로 돌아간 듯 열정적으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과물 시장으로 향했고 밤 11시가 넘어 녹초가 된 몸으로 가게 셔터를 내렸다. 고된 하루의 끝, 아들 내외가 차려주는 저녁상에 앉아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단란한 저녁상이 그들의 미소가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나는 그저 내리사랑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속에서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담근 김치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한다며 코를 막던 며느리 사라의 얼굴이 그 시작이었다. 이 저녁 식탁, 수저 부딪히는 소리. 사라 영어로
짜증 섞인 톤 오마이갓 성민. 성민, 나 이 냄새 더는 못 참겠어.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 성민 작게 한숨 쉬며 아버지, 사라가 김치 냄새를 좀 힘들어해서요. 죄송하지만 김치는 방 안에서만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당황하며 뭐. 아니, 한국 사람이 김치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사라 차가운 목소리로.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공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요. 성민 아버지를 말리며 아버지, 제발요. 그냥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사라도 여기 문화랑 다른 것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내게 이해를 강요했다. 언제나 그랬다.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내가 참고, 내가 사라의 문화를 존중해야만 했다. 나의 공간, 나의 문화는 그들의 집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김치는 시작에 불과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날이면 사라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조차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이 되었다. 나는 점점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그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와 그림자처럼 숨을 죽였다. 슈퍼마켓의 수익은 꾸준히 늘었다. 이민 온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K-푸드에 호기심을 가진 현지인들도 단골이 되었다. 나는 내 가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내 땀과 노력으로 일군 작은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 왕국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다. 모든 수입은 아들 성민과 사라의 공동 계좌로 들어갔고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일주일에 $100, 그들이 용돈이라 부르는 푼돈이 전부였다. 그 돈으로는 변변한 외투 하나 살 수 없었다. 달아빠진 신발을 몇 년째 꿰매 신고 추운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텨야 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박씨 할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회상 슈퍼마켓 안. 박씨 할아버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김 사장,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요? 아들 내외가 잘해준다며. 애써 웃으며 아유, 그럼요.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며느리도 착하고 요즘 그냥 잠을 좀 설쳤더니 그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름과 분노를 애써 삼키며 웃어 보이는 내 모습이 처량했다. 그날 저녁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겨울 외투가 하나 필요하다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부탁하는 순간이었다. 성민 가계부를 보며 심드렁하게 아버지, 지금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작년에 사들인 점퍼 아직 입을 만하던데 그거 그냥 입으세요. 꼭 비싼 거 사야 돼요? 작년에 사줬다는 점퍼는 사라가 자선가게에서 $10를 주고 사온 낡아빠진 중고품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의 가장도 존경받는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돈 벌어오는 늙은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모멸감은 일상이 되었다. 사라의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나는 지하실에 있는 내 작은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 그들의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망칠까봐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들의 화려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 치워버리고 싶은 낡고 냄새나는 가구와도 같았다. 영어를 못하는 동양인 늙은이. 사라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성민이는 그런 나를 철저히 외면했다.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의 어떤 구박보다도 더 아프고 잔인했다. 그 침묵은 나를 향한 완벽한 동의이자 아비에 대한 명백한 포기 선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생일을 맞았다. 아침부터 내심 기대했다. 혹시나 아들 녀석이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지 않을까. 미역국은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민과 사라는 아침 일찍부터 주말 골프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내 존재를 까맣게 잊은 듯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창고에서 찾아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뜨거운 김이 눈앞을 가렸고
그것이 수증기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내 73번째 생일날 소리 없이 울었다.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날이었다. 내 마지막 남은 삶의 조각마저 이곳에서 저당 잡힌 채 서서히 부서져 사라질 것이라는 잔인한 확신만이 남았다. 절망의 끝에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한 가닥의 결심을 붙잡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굴욕과 고독 속에서 끝낼 수는 없다는 오기가 꺼져가던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모든 것은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낮에는 슈퍼마켓 카운터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밤에는 지하실 작은 방에서 노트북 불빛에 의지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전략가로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거라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가족이 내게 이렇게 나쁘게 하니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평생 살면서 법이란 건 남의 얘기였지 내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금은 남보다도 더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별하기 위한 법을 반드시 알아야 했다. 이런 준비 자체가 싫었지만 나를 위해서 평생 한번 살아보자는 이 작은 욕심 때문에 법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괴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사사로이 괴로워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마음 모질게 먹자 김탁구. 다행히 단골 손님 중에 한국인 변호사가 있었다. 그에게 슈퍼마켓과 집의 소유권 문제를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평생에 돈이 들어간 재산이었지만 모든 서류상의 명의는 성민과 사라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할 시간도 돈도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게 만드는 것. 나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었다. 나는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 내 자유를 되찾을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작전의 서막은 오래된 단골이자 이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중국인 미스터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내 슈퍼마켓을 눈독 들이고 있었다. 가게를 확장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아들 녀석의 미래라 생각하며 번번이 그의 제안을 거절했었다. 나는 미스터 왕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회상, 조용한 카페 안. 김탁구와 미스터 왕이 마주 앉아 있다. 드디어 파시기로 결심하셨군요. 왜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 내외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서 그렇소. 더 크고 좋은 사업 말이오. 그래서 이 가게를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것 같소. 가격은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시세보다 20% 싸게 주겠소. 20%나요? 아주 후한 제안이군요. 무슨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조건은 딱 하나. 계약은 내 아들 성민과 직접 하시오.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의 절반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 아들의 손에 직접 쥐어줘야 하오. 이것만 지켜준다면 가게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소. 미스터 왕은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시세보다 20%나 싼 매물이라는 미끼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아들 성민에게 미스터 왕의 이야기를 꺼냈다. 더 큰 사업을 위한 발판이라는 거짓말로 그를 설득했다. 목돈이 생긴다는 말에 성민과 사라의 눈은 탐욕으로 빛났다. 그들은 내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15년간 나를 무시하고 억압했던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목표물은 집이었다. 이 집은 사라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매달 가든 파티를 열어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교포 미세스 최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입이 무겁고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회상, 미세스 최의 사무실. 미세스 최 서류를 검토하며 사장님, 근데 이 집 명의가 아드님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정말 두 분 다 파는 걸 동의하신 거 맞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곤란해요. 태연하게 그럼요. 사실은 우리 며느리가 고향인 밴쿠버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그렇습니다. 그쪽에 더 크고 전망 좋은 집을 알아봐뒀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동네로요. 미세스 최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이렇게 좋은 집을 급하게 내놓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최 사장.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나와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집을 보여주고 설명할 테니. 아들 내외는 지금 새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내가 맡기로 했어요. 미세스 최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도 아드님 계좌로 바로. 아니요. 일단 최 사장 당신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해 주시오. 밴쿠버 집 계약에 써야 할 돈이라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송금해야 하거든. 그건 내가 따로 연락을 주겠소. 미세스 최는 내 말을 믿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집값이 최고점에 올랐으니 지금 팔고 잠시 월세로 옮겼다가 더 좋은 집을 사자고 설득했다. 더 큰 부에 대한 환상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은 내 계획의 꼭두각시가 되어 순순히 움직여 주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슈퍼마켓 계약이 체결되던 날, 아들 성민은 내 앞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든 가방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내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 여기는 듯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집도 곧바로 임자가 나타났다. 마침 토론토로 발령받은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 가족이었는데 사라가 정성껏 꾸며놓은 인테리어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그들은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성민과 사라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며칠 뒤 성민이 애지중지하던 독일제 SUV 자동차마저 중고차 딜러에게 넘겼다.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새로운 사업.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만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했다.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복수심이나 증오 같은 감정은 희미해져 갔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내 삶을 되찾고 싶었다. 그뿐이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는 그들을 집에서 완벽하게 떼어놓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떠나보낼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며칠간의 여행을 다녀오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평소에 아들 내외는 언제쯤 퀘벡에 꼭 한번 가보자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퀘벡에 가보자는 예를 했을 때도 단 둘이만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붙었다. 그 소외감과 어찌 보면 배신감이라고 해야 하나 철저히 아버지라는 사람을 무시하는 아들의 태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손했고 그때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자책만 해댔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생각이 바뀌었다. 아주 나쁜 자식이다. 정말 배은 망덕한 자식이다라고 생각한다. 잠시 생각을 접고 나는 빨리 아들 내외가 갈 퀘벡으로의 비행기표를 사야 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했다. 티켓 발매 마지막 버튼 엔터를 누르기 전 오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버튼이 나를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버튼인가? 그래, 자유의 버튼을 누르자. 그리고 헐헐 날아가자. 발권된 티켓과 호텔 예약 프린터까지 해서 아들 내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보기 전에 얼른 숨겨. 저녁에 우리 둘이만 먹게.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의 귀에 대고 얘기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오케이, 굿 아이디어. 부엌에 있던 내가 나가자 화들짝 놀란 아들이 아이 깜짝이야 하고 버릇없게 말했다. 그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인기척이라도 해요. 아, 정말 짜증나네.
아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서 있던 며느리도 옷에 찢었스 하고 짜증을 냈다. 미안하다. 내가 너네 그동안 힘든 거 알고 선물을 준비했어. 자, 봐봐. 너네 가고 싶어 했던 퀘벡 여행 티켓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만 가는 거죠? 아버지는 몸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좀 쉬세요. 그럼 당연하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퀘벡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라고 제안했다. 모든 계약이 성사된 기념으로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여행짐을 꾸렸다. 내게는 그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할 마지막 시간.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성민과 사라는 퀘벡으로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내 길고 길었던 15년의 감옥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곧장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전화는 부동산 중개인 미세스 최에게였다. 전화에 대고 최 사장, 나요. 지금 바로 매매 잔금을 처리해 주시오. 내가 알려주는 한국의 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해주면 돼요. 미세스 최 놀라며 네. 사장님, 아드님께 확인도 안 하고요? 밴쿠버 집은 어떻게 하시고요? 김탁구 단호하게 밴쿠버 계획은 취소됐소. 더 급한데 쓸 돈이 생겨서 그러니 그냥 내 말대로만 해주시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미세스 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내 요청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전화는 슈퍼마켓을 인수한 미스터 왕에게였다. 나는 그에게 가게 열쇠를 오늘 바로 가져가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작은 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모든 현금을 인출했다. 차곡차곡 쌓이는 달러 뭉치를 보면서도 내 마음은 무감각했다. 이것은 내 핏값이고 내 청춘의 값이자 내 잃어버린 세월의 보상이었다.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안은 유난히 넓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사라가 아끼던 이탈리아제 가구들, 성민이 자랑하던 대형 텔레비전.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니,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지하실 내 방으로 내려갔다. 낡은 여행 가방을 열고 달아빠진 옷 몇 벌과 속옷을 챙겼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비닐에 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멈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할멈은 내가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영감, 밥은 먹었소? 하고 물어올 것만 같았다. 나는 차가운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김탁구 혼잣말처럼 목소리가 잠겨있다. 여보 나 이제 가. 당신 없는 이 세상, 아들 녀석 하나 보고 버텼는데 내가 틀렸었나 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 볼 낯이 없구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5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었다. 아프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말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할멈의 사진 앞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흐느꼈다. 미련하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내 인생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서서히 죽어가던 내 모습이 사진 속 할멈에게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더 이상 약해져선 안 된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혼자다. 나는 거실로 올라와 사라가 가장 아끼던 이탈리아제 유리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을 올려두었다. 짧은 편지였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성민아, 그리고 사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주마. 너희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내 욕심이었던 것 같다. 이 집과 가게와 차는 내가 너희에게 잠시 빌려주었던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제 그 선물을 거두어 가니 너희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거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다. 아버지 김탁구. 편지를 내려놓고 뒤돌아섰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예약해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토론토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15년의 세월이 담긴 이 도시와
나는 이렇게 작별하고 있었다. 공항의 웅성거림, 비행기 안내방송 소리.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은 15년 전 내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지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지긋지긋한 과거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공간이었다. 발권 카운터에 여권을 내밀었다. 인천이라는 목적지가 선명하게 찍힌 티켓을 받아드는 순간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정말 끝이구나. 정말 돌아가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상점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 역시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리라.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의 남은 생을 되찾아줄 구원처럼 느껴졌다. 문득 지금쯤 성민과 사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퀘벡의 어느 멋진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겠지. 내일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차고와 SOLD 팻말이 박힌 잔디밭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들의 절망과 분노를 상상하니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아비와 자식의 연이 이렇게 허망하게 끊어지는 것이 맞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었다.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비행기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15년의 세월이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상처들이 모두 이 다리 저편에 남겨질 것이다. 비행기에 올라 내 자리를 찾았다. 다행히 창가 자리였다. 좁은 좌석에 몸을 구기고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곧이어 육중한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을 눈에 담았다. 저 불빛들 너머에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삶에서 완벽한 타인이 되어 떠나고 있었다. 비행기가 거대한 동체를 떨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중력의 압박이 온몸을 짓눌렀다. 마치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기체가 안정을 찾고 발 아래로 토론토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다. 15년 동안 나를 가두었던 도시가 멀어지니 비로소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그 야경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있거라, 나의 지옥이여.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주 긴 비행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도피이자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14시간의 비행. 잠든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내식이 2번 오갔고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겼다가 다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오갔다.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1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면 어쩌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을 버티기에 충분할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용기는 점차 희미해지고 낯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젊은 여자 상냥한 목소리로 어르신, 잠을 통 못 주무시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작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괜찮소. 그냥 잠이 잘 안 와서. 젊은 여자 고향에 돌아가시는 길이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씁쓸하게 웃으며 고향이라 이제는 고향도 나를 기억 못할 텐데. 젊은 여자 에이,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태어난 곳인데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일 때문에 잠시 나갔다 오는 건데도 한국 땅 밟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여자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생각해 본 적 없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을 생각했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뜨끈한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싶구려. 그 말을 뱉는 순간 거짓말처럼 입안에 침이 고였다. 구수하고 진한 국물, 쫄깃한 순대, 그리고 혀를 아리게 만드는 쓴 소주 한 잔. 그 맛이, 그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젊은 여자는 내 대답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여자 역시 한국 사람은 국밥이죠. 인천공항 근처에 24시간 하는 맛집 많아요. 내리시면 꼭 가보세요. 추운 데서 오셨으니 몸도 녹이셔야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고 나는 캐나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했던 은퇴한 노인이라고 나를 소개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타인과의 연결됨을 느꼈다. 며느리 사라의 날 선 목소리나 아들 성민의 무심한 말투가 아닌 낯선 이의 평범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창밖으로 구름 아래 익숙한 산과 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불안감이 아니었다. 작은 설렘,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그래, 괜찮을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순댓국부터 한 그릇 먹고 천천히 생각하자.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고 창문 너머로 인천대교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5년 만에 다시 밟는 나의 땅.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아들아, 부디 나를 찾지 마라. 이 늙은 아비는 이제 너희들의 짐이 아닌 내 이름 석자, 김탁구로 살아가고 싶구나. 이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승객들의 웅성거림. 마침내 비행기의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았다. 육중한 기체가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왔다. 승객들이 저마다 짐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쓰인 익숙한 글씨들, 공항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웠다. 비행기에서 내려 트랩을 밟는 순간 매캐하면서도 짭짤한 한국의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토론토의 시리도록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 사는 냄새가 섞인 공기였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공기를 실컷 들이마셨다. 마치 잃어버렸던 호흡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국말이 정겨운 음악처럼 들렸다. 15년간 영어에 치여 주눅들어 살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못 알아들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단순한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입국 심사관 앞에 섰다. 그는 내 여권을 받아들고 무심한 표정으로 내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쿵, 쿵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입국 심사관 여권을 건네며 안녕히 가십시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웰컴 홈이라는 그 어떤 환영의 말보다도 더 깊게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침내 한국 땅을, 내 조국을 다시 밟았다. 수화물을 찾을 필요도 없이 나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 연인, 친구들. 저마다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나는 군중 속을 조용히 빠져나와 공항 밖으로 향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길, 나는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자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마중 나온 듯한 남자와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 나를 발견하고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순댓국 꼭 맛있게 드시고요. 작게 손을 흔들며 고맙소. 복 많이 받으시오.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다. 택시 승강장에 줄을 서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라는 택시기사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갈 곳이 없었다. 15년 전 내가 살던 동네는 이미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나는 지금 이 넓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잠시 침묵하다 기사님. 혹시 이 근처에 뜨끈한 국밥 잘하는 집 있습니까? 택시 기사 백미러로 나를 보며 아이고 그럼요. 제대로 찾아오셨네. 제가 기가 막힌 집 압니다. 한 30분만 가시면 돼요. 모실까요? 예, 거기로 갑시다. 택시는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 어지럽게 널린 간판들마저도 정겹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순댓국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그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았다. 택시는 허름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원조 할매 순대국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식당 안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구수한 돼지뼈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택시기사 여기가 제가 단골인 집입니다. 국물 맛이 끝내줘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기사님도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가 무심한 듯 반겨주었다. 어서 와요 혼자.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순댓국 특 사이즈 하나와 소주 한 병을 시켰다. 곧이어 뚝배기에 담긴 순댓국이 부글부글 끓는 채로 나왔다. 뽀얀 국물 위에는 다진 양념과 들깨가루, 송송 썬 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다. 나는 먼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보았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15년간 켜켜이 쌓였던 서러움과 한이 그 뜨거운 국물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나는 소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다. 쓰고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다. 크으절로 소리가 나왔다. 깍두기 한 점을 아삭하게 씹었다. 바로 이 맛이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맛. 캐나다의 그 어떤 비싼 레스토랑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의 맛이었다. 나는 허겁지겁 밥을 말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누가 볼세라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국밥을 먹는 것인지 눈물을 삼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나는 거친 손등으로 훔쳐냈다. 고생했다, 탁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괜찮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식당을 나섰다.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랐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서울역으로 가서 아무 기차나 잡아 탈까? 아니면 이 근처의 작은 여관이라도 잡을까? 막막했다. 그때 식당 옆에 있는 작은 부동산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복덕방. 정겨운 이름이었다. 나는 홀린 듯 그 안으로 들어갔다. 부동산 사장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며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머뭇거리며 저 방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 예. 월세? 전세? 어떤 걸로요? 당장 오늘부터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이면 좋겠소. 보증금은 넉넉하게 있으니 월세로. 혼자 지낼 거라 클 필요는 없고 그냥 조용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외투, 초라한 행색. 아마도 사연 많은 늙은이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동산 사장 마침 어제 나온 방이 하나 있긴 한데
어르신 혼자 지내시기엔 딱 좋을 겁니다. 옥탑방인데 작아도 햇볕은 잘 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옥탑방이라 좋소. 한번 봅시다. 부동산 사장을 따라 좁은 골목길을 한참 걸어 올라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가파른 옥상 계단을 오르니 작은 옥탑방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겨울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방은 한눈에 다 들어올 만큼 작았다. 낡은 벽지와 장판, 작은 싱크대와 화장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졌다. 토론토에 있던 창문도 없는 지하실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환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다.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선불로 치렀다. 부동산 사장은 내 생각보다 두둑한 현금 뭉치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부동산 사장 열쇠를 건네며 여기요 사장님. 오늘부터 바로 쓰셔도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고맙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떠나고 텅 빈 옥탑방에 나 홀로 남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내 집. 비록 작고 낡았지만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가 없는 곳. 나는 큰 대자로 방바닥에 누웠다. 차가운 장판의 냉기가 등을 통해 전해져 왔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다. 마치 지난 15년의 어둠과 추위를 모두 녹여주는 것 같았다. 오랜 비행과 긴장, 그리고 소주 몇 잔의 취기가 몰려왔다. 나는 그렇게 내 새로운 집,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그 작은 옥탑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망치듯 떠나온 캐나다의 악몽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잊을 수 있었다. 그저 평화로운, 아주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뜨니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어른거렸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잠시 여기가 어딘가 혼란스러웠다. 아, 맞다. 여긴 한국이지. 내 새로운 집. 몸을 일으키니 허기와 한기가 동시에 밀려왔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불 한 채, 냄비 하나 없었다. 나는 외투를 다시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밤거리는 활기찼다. 퇴근길에 직장인들, 친구들과 약속 장소로 향하는 젊은이들. 그들 모두 분주해 보였다. 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다. 나는 시장으로 들어가 이불 가게에 들렀다. 이불 가게 주인 이불을 보여주며 어르신, 이 정도면 겨울 나는데 끄떡없어요. 솜도 빵빵하게 들어갔고 아주 따뜻해요. 이걸로 하나 주시오. 그리고 베개랑 얇은 요도 하나. 두툼한 솜이불과 베개를 사고 근처 그릇 가게에서 냄비와 수저, 밥그릇 몇 개를 샀다. 슈퍼에 들러 쌀과 라면, 김치, 그리고 소주 몇 병을 샀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했다. 내 살림을 내 손으로 하나씩 장만하는 기쁨. 지난 1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이었다. 옥탑방에 돌아와 새로 산 이불을 깔고 냄비에 물을 올려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김치와 함께 먹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 나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텔레비전을 켰다. 채널을 돌리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 심각한 뉴스, 화려한 드라마가 번갈아 나왔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 방송을 보려면 비싼 돈을 내야 했기에 늘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채널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원하는 만큼 마음껏 볼 수 있었다. 나는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실없이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웃음이 나왔다. 뭐가 웃긴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웃었다. 웃다 보니 눈물이 났다. 이렇게 별것 아닌 자유,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기까지 왜 15년이나 걸렸을까? 나의 지난 세월이 너무도 허망하고 안타까웠다. 나는 캐나다에 있는 내 낡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전원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성민이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담긴 문자였지만 뒤로 갈수록 애원과 후회가 섞인 문자들이 보였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디 계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 문자들을 보는 내 마음은 굳게 닫힌 돌문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빼내 손가락으로 부러뜨렸다. 그리고 전원을 끈 핸드폰을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김탁구는 죽었다. 캐나다에 살던 성민의 아버지 김탁구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을 떴다. 낯선 잠자리였지만 아주 개운하게 잤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정해진 일과도 가야 할 곳도 없었다. 완벽한 자유. 나는 우선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낡은 점퍼 차림으로 옥탑방을 나섰다. 골목길은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두부 가게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세탁소 주인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나는 정처 없이 걸었다. 걷다 보니 제법 큰 공원이 나왔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노인들이 공원에 나와 운동을 하고 장기를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캐나다에서는 공원에 나가도 늘 혼자였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 보이지 않는 벽은 나를 늘 외톨이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모두가 나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다.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내게 말을 걸었다. 최노인 장기판을 가리키며 이 양반이 자꾸 훈수를 둬서 판이 안 끝나네. 허허.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소?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색하게 웃으며 예.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최노인 그러셨구먼. 잘 오셨소. 여기 공기가 아주 좋아. 심심하면 나와서 장기나 한 판 두자고.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사 왔다는 내 말이 더 이상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나도 이 동네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나를 안도하게 했다. 나는 최노인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지나간 세월 이야기.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은행에 들렀다. 캐나다에서 가져온 돈을 한국 원화로 환전하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다. 묵직한 통장을 받아드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남은 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작은 옥탑방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하나 얻고 싶었다.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졌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특히 동해 바다. 젊은 시절 할멈과 함께 여행 갔던 속초의 푸른 바다가 떠올랐다. 그래, 속초로 가자. 남은 인생은 그곳에서 바다를 벗삼아 조용히 살자. 결심이 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그날 오후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당장 떠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시간표를 보고 속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서울 마이너스 속초. 전광판에 떠있는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적지가 생긴 것이다. 나는 버스표 예매 창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나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싶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느리게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아침에는 공원에 나가 최노인과 장기를 두거나 산책을 했고 낮에는 낡은 재래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구경했다.
저녁에는 옥탑방에 돌아와 혼자 밥을 해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누구의 간섭도 눈치도 없는 완벽한 나만의 시간.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지난 15년간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최 노인에게 속초로 떠날 계획을 이야기했다. 최 노인 놀라며 아니, 이 양반아. 정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떠날 궁리를 해. 서울이 싫소? 웃으며 서울이 싫은 게 아니라 바다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인데 죽기 전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서요. 거기서 조용히 낚시나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최 노인 부러운 눈으로 낚시라 그거 좋지. 나도 왕년에는 강태공 소리 좀 들었는데. 허허. 그럼 어쩔 수 없지. 가기 전에 막걸리나 한 잔 거하게 사. 송별회는 해줘야지. 그럼요. 제가 대접해야지요. 우리는 근처 허름한 선술집으로 가 막걸리를 마셨다. 최 노인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 역시 묻어두었던 내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물론 캐나다에서의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나 혼자 살고 싶어 한국에 돌아왔다고만 했다. 최 노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최 노인 잘 생각했어. 자식들한테 다 퍼주고 나면 늙어서 남는 건 병든 몸뚱아리하고 서러움 뿐이야. 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남은 인생, 이제 자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게 진짜 효도하는 길이야. 그의 투박한 위로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속초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과연 괜찮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뒤척이는데 문득 할멈 생각이 간절해졌다.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 옆에 누워 내 손을 꼭 잡아주었을 텐데. 영감, 걱정 마소. 내가 있잖소. 하며 다독여 주었을 텐데. 나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걷다 보니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15년 전 나는 저 불빛들을 등지고 떠났었다. 아들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헛된 꿈을 품고서.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저 불빛들 속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잃고 상처투성이인 채로.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소박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아 지갑에서 할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여보, 나 내일 속초로 가. 당신이랑 갔던 그 바다 기억나오? 당신이 그때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살려고. 당신 목까지 내가 잘 살아볼게. 하늘에서 지켜봐 주구려. 외롭지 않게 씩씩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당신 만나러 갈게. 사진 속 할멈은 여전히 고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나는 사진을 소중히 품에 넣고 다시 옥탑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일은 내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 될 것이다. 이 버스 터미널의 웅성거림, 출발 안내방송. 다음 날 아침, 나는 단출한 짐을 챙겨 옥탑방을 나섰다. 한 달 남짓 머물렀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갔다. 최 노인이 버스터미널까지 배웅을 나와주었다. 최 노인 손을 잡으며 이 사람아, 가서 자리 잡으면 꼭 연락하게. 내가 가을에 단풍 구경 갈 겸 한번 놀러 가지. 가서 낚싯대 좋은 걸로 하나 사놓고. 웃으며 걱정 마십시오. 제일 큰 놈으로 잡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지내시고요.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나는 속초행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최 노인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배웅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차게 느껴졌다. 버스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변해갔다. 높고 삭막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산과 들이 나타났다. 내 마음도 풍경을 따라 점점 더 평온해졌다. 옆자리에 앉은 대부분 잠이 들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었다. 작은 집을 얻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고 낚시를 하고 시장에 가서 싱싱한 해산물을 사다가 저녁을 해먹고 그렇게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전부였다. 15년 전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거창한 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한 꿈.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소중한 꿈이었다. 2시간 반쯤 달렸을까? 버스가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자 차창 밖으로 마침내 푸른 동해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 바다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부서지는 파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광활한 풍경 앞에서 지난 세월의 아픔과 서름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버스는 속초 시내로 들어섰고 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가 나를 반겼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속초는 많이 변해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관광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항구 주변의 풍경이나 시장의 모습은 예전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먼저 짐을 풀 곳을 찾아야 했다. 터미널 근처의 작은 여관에 방을 잡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곧장 바다로 향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아바이 마을이었다. 갯배를 타고 건너가던 옛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도 갯배가 있을까? 다행히 낡고 작은 갯배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갯배에 올라 짧은 수로를 건넜다. 끼익거리는 낡은 갯배의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아바이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할멈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젊은 김탁구 웃으며 여보, 여기 순대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젊은 아내 웃으며 좋지요, 영감. 순대에 막걸리 한잔하면 딱이겠네. 그 시절 우리는 젊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작은 것에도 함께 웃고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세월을 견뎌냈다. 아들 성민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함께 웃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다. 나는 아바이 마을의 한 식당에 들어가 오징어 순대와 막걸리를 시켰다.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니 할멈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혼잣말처럼 여보, 보고 있소? 나 여기 다시 왔어. 당신이 좋아하던 오징어 순대, 맛은 예전 그대로구려. 당신이랑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빈잔에 술을 채워 맞은편 자리에 놓아두었다. 마치 할멈이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는 그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캐나다에서의 힘들었던 생활, 아들 내외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도망치듯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내 처지까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독백이었지만 그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한결 후련해졌다. 식당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해변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하염없이 파도를 바라보았다.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다시 쓸려나가는 파도. 마치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없이 밀려오는 시련에 부서지고 상처 입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야 하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다. 돌멩이는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의 과거도 아픔도 저 돌멩이처럼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를.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이 내 눈물을 씻어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내 중심가보다는 조용한 항구 근처의 작은 집을 원했다. 며칠 동안 발품을 판 끝에 동명항 근처 언덕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을 발견했다. 집은 오래되고 허름했지만 마당이 있었고 무엇보다 마루에 앉으면 항구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집이 마음에 쏙 들었다.
집주인 노부부는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간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놓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집을 계약했다. 통장에 있던 돈의 일부를 꺼내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도배도 새로 하고 낡은 싱크대도 교체했다.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를 사다가 낡은 담벼락을 직접 칠하기도 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나의 보금자리를 꾸며나가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한 달 후 집 수리가 모두 끝났다. 낡고 허름했던 집은 소박하지만 아늑하고 정갈한 나만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나는 시장에 가서 작은 화분 몇 개를 사와 마당에 심고 툇마루에는 작은 평상을 하나 놓았다. 이제 정말 이곳이 내 집이라는 실감이 났다. 나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나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속초에서의 내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동명항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선들이 밤새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들을 구경하고 뱃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아침을 먹고 나면 낚싯대를 챙겨들고 방파제로 향했다. 고기가 잡히는 날도 잡히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찌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든 시름을 잊는 그 시간이 좋았다.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를 사오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다. 저녁에는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소주를 반주 삼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툇마루에 놓인 평상에 앉아 멀리 오징어배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다.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 나는 그 평화 속에서 서서히 나를 치유해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안면을 트기 시작했다. 낚시터에서 만난 강씨 아저씨, 시장 생선가게의 욕쟁이 할머니, 슈퍼마켓 주인 청년. 그들은 내게 캐나다에서의 삶이나 서울에서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저 어르신,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소박한 이웃의 정을 나눠주었다. 나는 그들과 막걸리를 한 잔 나누기도 하고 낚시 비법을 전수받기도 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나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만들게 되었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주변을 맴돌았다. 꼬질꼬질한 몰골에 한쪽 다리를 저는 녀석이었다. 아마도 주인에게 버려진 듯했다. 나는 녀석이 안쓰러워 먹고 있던 빵을 조금 떼어주었다. 녀석은 경계하면서도 허겁지겁 빵을 받아 먹었다. 그날 이후 녀석은 매일같이 내가 낚시하는 곳으로 찾아왔다. 나는 녀석에게 해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의 남은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나는 해피를 집으로 데려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다리도 치료해 주었다. 해피는 금세 기운을 차렸고 내 뒤를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피가 내 얼굴을 핥으며 나를 깨웠다. 산책을 나갈 때도 낚시를 갈 때도 녀석은 늘 내 곁에 있었다. 내가 툇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으면 녀석은 내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함께 바다를 보았다. 텅 비었던 내 집에 해피의 존재는 온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내 삶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해피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핏줄만이 가족은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고 온기를 나누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속초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완벽한 속초 사람이 다 되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투박해진 손마디, 어부들처럼 구성진 사투리를 흉내내기도 했다. 서울에서 만났던 최 노인이 정말로 가을에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낚시를 하고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최 노인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며 이야, 이 사람아. 신선이 따로 없구먼. 얼굴이 아주 폈어. 서울 옥탑방에서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야. 웃으며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사니 절로 얼굴이 좋아지네요. 최 노인 그래야지. 그나저나 아들한테서는 연락 없었나?
최 노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들. 성민이. 가끔, 아주 가끔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곤 했다. 하지만 깨고 나면 그 기억을 애써 지워버렸다. 연락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연락처도 다 바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와서 연락이 온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저희들끼리 잘 살기만 바랄 뿐입니다. 최노인 내 어깨를 두드리며 그래. 자네 마음 편한 게 제일이지. 다 잊고 여기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든 해피를 옆에 눕히고 처음으로 인터넷에 토론토 한인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기사는 사회면 구석에 실린 작은 단신이었다. 한인 교포 부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성민과 사라가 내가 넘겨준 슈퍼마켓 권리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가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렸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였다. 기사 옆에는 작게 경찰서에서 나오는 성민과 사라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잔뜩 수척해지고 절망에 빠진 얼굴. 내가 알던 늘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흑백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통쾌함? 아니었다. 고소함?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오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인과응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무리 미워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다. 나는 잠든 해피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는 내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밤새도록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낚시도 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성민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내가 너무 잔인했던 걸까? 내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끝없는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나는 그저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떠나왔을 뿐이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낚시를 하고 해피와 산책을 하고 시장 사람들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나누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무거운 돌덩이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강씨 아저씨가 불쑥 물었다. 강씨 아저씨 어르신 며칠 동안 안 보이시더니 어디 편찮으셨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애써 웃으며 아닙니다. 그냥 며칠 몸이 좀 찌뿌둥해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강씨 아저씨 자식이라는 게 뭔지 왼수 같다가도 아픈 손가락이라. 우리 집 큰 놈도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내가 입으로는 당장 인연 끊자고 소리치면서도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 결국 내가 나서서 빚 갚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웠지.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소. 강씨 아저씨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마치 내 속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낚싯대 끝만 바라보았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냈다. 내 마음속도 저 파도처럼 어지럽게 부서지고 있었다. 고민했다. 밤새 뒤척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할까? 아니, 그럴 의무는 없다. 그들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이대로 외면한다면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았다.
나는 내 아들이 이국의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것을 정말로 바라는 걸까? 그 질문에 나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서울 옥탑방 시절 알고 지냈던 최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에 대고 최 노인장, 저 김탁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최 노인 아니, 이 양반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럼 잘 지내지. 속초 생활은 어때? 바다는 여전하고? 예,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혹시 믿을 만한 국제 변호사 아는 분 계십니까? 캐나다 쪽 일 처리가 가능한 분으로요. 최노인 의아해하며 국제 변호사. 캐나다? 갑자기 그건 왜? 무슨 일 있어? 김탁구 한숨을 쉬며 이야기가 좀 깁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서울로 올라가지요. 전화를 끊고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집을 사고 수리비를 쓰고 남은 돈. 내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의 절반을 아들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동정심도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 일을 끝으로 나는 정말로 성민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낼 생각이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차가운 온정이었다. 다음 날 나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해피는 낚시터 친구인 강씨 아저씨에게 잠시 맡겨두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최 노인을 만나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곧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주었다. 우리가 만난 변호사는 젊고 유능해 보였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 현지 로펌과 연결하여 성민의 상황을 파악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아버님,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드님의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락은 저희 로펌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아버님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주시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고 싶을 뿐이요. 그 이상은 바랍니다. 합의금은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최 노인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다. 최 노인 결국 이렇게 되는구먼. 부모 자식 간의 연이라는 게 참 즐기기도 하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제 아비 노릇은 끝입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최 노인 그래. 자네 결정이 맞는 걸세. 너무 마음 쓰지 마. 이제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그날 저녁 나는 속초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피가 꼬리를 치며 미친 듯이 나를 반겼다. 나는 녀석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그저 기다리는 것뿐.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몇 주가 흘렀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낚시를 하고 해피와 산책을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캐나다에 가 있었다. 변호사에게서는 간간히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왔다. 성민의 혐의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합의금 액수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나는 내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이제 내게 남은 돈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가 전부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 돈으로 내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다. 변호사 전화 너머로 아버님 잘 해결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끝났고 아드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변호사. 변호사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알게 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성민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감사 인사도 뒤늦은 후에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단호하게 아니오. 나는 그 아이와 할 이야기가 없소. 그냥 이렇게만 전해주시오. 이것으로 모든 빚은 갚았다. 다시는 서로를 찾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변호사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조용히 할멈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소. 그 일이 있고 난 후 내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과거도 걱정해야 할 미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었다. 나는 남은 돈의 일부를 털어 작은 중고 트럭 한 대를 샀다. 그리고 해피를 조수석에 태우고 전국을 여행하기 시작했다. 남해의 다도해, 지리산의 깊은 계곡, 경주의 고즈넉한 고분들. 나는 할멈과 함께 가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녔다. 좋은 풍경을 보면 잠시 차를 세우고 그곳에 머물렀다. 며칠이든 몇 주든. 누구의 재촉도 받지 않고 내 발길이 닿는 대로 자유롭게 떠도는 삶. 그것은 내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다. 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순박한 시골 인심을 가진 사람들, 나처럼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길을 나선 사람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의 상처는 그 길 위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세상과 소통하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나는 다시 속초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아늑하고 편안했다. 툇마루에 앉아 익숙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밀려왔다 부서지고 있었다. 내 나이 이제 76.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 전 나는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과 함께 성민이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독립시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그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남편도 아니다. 나는 그저 바다를 사랑하고 낚시를 즐기고 충직한 나의 친구 해피와 함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뱃사람 김탁구일 뿐이다. 오늘 저녁 노을이 참 곱다. 저 노을처럼 나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물들 수 있기를. 나는 평상에 기대어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귓가에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다정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고생했다, 탁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괜찮다.